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혼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황혼이혼 그리고 재혼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젊은 남편과 아내들의 이혼,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네. 4년 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들만의 특징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 좀 정리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아내나 남편들이 이혼한다 왔을 때 90%는 야단을 쳐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사유이고 뭐 때문에 이혼하는가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첫 번째를 꼽아라는 경제적인 사유입니다. 그중에서도 빚이에요. 빚.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저희가 중간에서 살아보면 700만 원이라는 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끝까지 간철시키는 이유는 너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답니다. 전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가사, 분담, 전쟁.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하긴 다 어렵다. 제가 볼 땐 그 젊은 부부들이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딱판 여기서 갈등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해서 3년 정도 살아야 재산 분할을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물론 사안 따라서는 더 짧게도 되지만 재산 분할의 진정한 의미는 3년 차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몇 차례 나누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은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의 이혼을 연차로 따졌을 때 4년 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혼이혼은 종종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황혼이혼과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개성이 강했거든요. 딱 보시기에도 보통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 부모님의 걱정이었어요. 딸들 중에서 걱정. 제가 과연 시집이라 갈 수 있을까? 저거 가면은 1년 안에 산토 깨고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이게 기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1년을 살면 3년이 사라지고 3년을 살면 10년이 사라진단다.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없는 것보단 누워서 내가 대소변을 받아내도 있는 게 좋고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는 것보다는 바람을 펴도 건강한 게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미쳤어요. 바람 핀 남자하고 사게. 이제 요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아버지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던 그 나이쯤이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이혼 전문 변호사이긴 하지만 젊은 아내나 남편들이 이혼한다 왔을 때 90%는 야단을 쳐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사유이고 본인도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배려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혼이혼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신혼이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년을 넘기지 못하는 3년까지 살았던 4년 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왜 신혼이혼이라고 하면 연차가 짧은 것도 있지만 재산 분할을 과연 언제부터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칵 넘기거나 못 넘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사건을 결혼해서 3년 정도 살아야 재산 분할을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물론 사안 따라서는 더 짧게도 되지만 재산 분할의 진정한 의미는 3년차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물론 출산이 따라오면 그 이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3년이라는 게 소송에서도 이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부분. 근데 신혼이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뭐 때문에 이혼하는가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첫 번째를 꼽아라는 경제적인 사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빚이에요. 빚. 빚이 어떤 거냐면 결혼해서 돈은 안 벌고 100원 벌면 200원 빚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혼 전에 있던 빚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좀 심각한데 대부분은 그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1억 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지만 대부분 1억이 안 되는, 심지어는 700만 원 갖고도 이혼하는 사례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결혼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빚 또는 친정부모, 시부모한테 보증빚을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민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저희가 중간에서 살아보면 700만 원이라는 게 큰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 아니고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본인이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곧 취업해서 일하면 그거 수개월 내로 상환이 가능한 돈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끝까지 간철시키는 이유는 너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다라는 거, 숨겼다라는 부분에 신뢰가 떨어졌고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나는 무에서 시작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결혼 전 빚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다. 또 하나, 아내분들이 아직까지는 결혼할 때 혼수를 하잖아요. 남자분들이 집을 마련하고 이 혼수를 나이가 적다 보니까 자기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모아놓은 게 없고 부모님도 여유가 없으니까 카드로 할부로 끌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이런 거 사갖고 와요. 근데 정말 이렇게 부잣집들 결혼하는 거 저희가 리스트를 정리해봐도 이 혼수나 가전제품이 2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옛날처럼 많이 하지 않아서 침대,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빌트이잖아요. 2천만 원이 채 안 돼요. 그거를 할부로 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아내가 벌어들인 돈이 생활비에 투입돼야 되는데 자기가 부모님이 당연히 해줘서 받았어야 될 혼수를 해갖고 오면서 카드 할부를 갚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남편분들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카드를 할부로 긁어서 사갖고 와서 집에다 줄 돈을 거기다 갖다가 할부로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 할부 다 갚을 때까지 당신은 버는 돈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당사자인 아내분도 마음이 아플 거고 그 친정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결혼할 때 예단 혼수 이렇게 비싼 거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따님이 결혼할 때 또는 저 아들이 결혼할 때 최소한의 주고받는 뭐 예물 이런 거, 그거는 좀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자고요. 빚내서 니들이 해를 하지 말고, 빚내서만 얘기할 것 같으면 서로 안 주고받든지. 그래서 이거를 카드로 할부로 사갔을 때 정말 이거 문제가 심각하더라.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천공항에서 빠이빠이 한 부부가 있었어요. 출국하면서 그땐 좋았죠. 3박 4일 전에 출국할 때. 그때는 남편분이 명품 원피스 70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아내분. 면세점에서. 이거 두 분 정리하는데 그 할부금 못 갚아준다는 거예요. 남편분 카드를 긁었거든요. 그 할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결국 뭐 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단히 예민한 문제다라는 분야 젊은 부부들한테는 채무. 굉장히 예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가사 분담. 저는 거기다 전쟁이라고 붙입니다. 가사 분담 전쟁.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은 젊은 아내나 남편이나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은 생리적으로 여자가 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의 육아라든가 집안일, 가사는 철저히 분담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네가 해라. 그리고 아들 결혼 앞두면요, 저기 마사지샵 데려가서 얼굴 이거 해주지 마시고 어머님 설거지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식은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괴로워요. 그죠?
저 뉴스에서도 통계가 나오죠. 대부분 아내가 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울어요. 어쩜 그때는 남편은 들리지도 않고 게으른지. 나냐. 그러면 아이가 얼른 어떻게 해요? 엄마가 쭈르륵 쫓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여자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불만이 없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불만이 생기면 가사 다 봐서 이혼한다고 할 때 젊은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제가 독박육아예요. 독박육아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제가 독박육아예요. 그다음에 가사 분담 제가 전담하고 있어요. 저도 돈 버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돈 버는데 또는 개 중에는 전업부처 보이지만 퇴근해 와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정말 많이 싸우고 남편이 아침밥 안 해준다 들어가듯이 가사 분담 안 해준다가 젊은 아내들이 소송 제기할 때마다 들어가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는 이게 개념 정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절반 이것 때문에 이혼하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이. 저도 여자지만 일하고 이제 들어갈 때 너무 피곤해요. 집에 들어갈 때. 너무 피곤하고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고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외에는 입도 벌리기가 싫어요. 요 입이 벌리기가 싫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가족들은 또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얘기가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상을 빡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난 짓이. 가족들이 눈치를 봐요. 말을 못 걸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왕따 되겠죠. 실제로 왕따가 됐어요. 왕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낮에 지쳐서 일하고 들어갈 때 아내가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고 있으면 애하고 있었던 일, 뭐하니 쩡알쩡알 얘기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체력이 안 남아있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말을 안 하고 화를 내고 자기 서재방에 묵탕 잡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렸는데 오면은 어머 얘가 오늘 여보 첫발 뛰었어. 세상에 얘가 딱꼭지를 했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면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 남편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집에 가면 좀 도와주지? 애 보는 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지 알아요? 그랬더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너무 지치고 집에 가면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은데 아내가 낮에 뭐 했는지 모르게 손 하나 딱 안 하고 집안은 전쟁터고 쓰레기로 그냥 이렇게 밟고 다녀야 되고 밥도 안 해놨고요. 그다음에 애 목욕시켜야 되고 재활용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자기는 뭐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밤에. 도대체 아내는 뭐 하냐는 거예요. 애기를 보는 거 힘든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전업주부. 그러니까 가사 분담을 주로 해야 되는 전업주부 집에 있으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냐는 거예요. 애가 낮잠을 잘 때라도 이건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서 이거 하고 정말 자기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남편들은 이런 불만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상담해서 느낀 원인은 그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하긴 다 어렵다. 그게 왜 여자분들이 이중잣대들이냐는 거예요. 나는 아이 보는 게 힘들어서 살림하는 게 힘들고 이러면서 남편은 낮에 일하고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왜 안 힘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중잣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만 그 마음의 여유가 있고 건강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가 하면 어때요. 내가 오늘 애가 좀 낮잠을 많이 자서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남편 오기 전에 집안일도 좀 더 해놓고 아무리 남편이 와서 빨래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도 빨래도 좀 해놔주고 남편도 그래요. 어느 날 일찍 들어오고 주말에 있으면 아내가 밥하기로 하고 난 빨래하기로 했지만 밥 좀 더 해주면 어때요.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볼 땐 그 젊은 부부들이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딱판 여기서 갈등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자녀분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딸이나 아들을 두고 집안일은 다 힘들단다. 하지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좀 나아져. 그때까지는 네 일 내일 가리지 말고 둘이 서로 도와줘라.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장모님들 사이에 오면 뭐라고 하시나요? 이 딸이 애가 몸도 약하고 밖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 자네보다 50만 원 더 받잖나? 그러니까 자네가 들어와서 집안일 좀 해. 요즘 남편들은 집에 와서 다 한대.
장모님이 이 얘기하는 순간 다시는 처갓집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 알아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서로 해라. 서로 네 일내일 가리지 말고 서로 해라. 서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자네가 더 하게. 요즘 남자애가 더 한다네. 그 다음에 시어머님이 오셔갖고 며느리한테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니? 남편들은 힘들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이러면은 뭐 살지 말란 얘기죠, 이제. 두 사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사 분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아내들의 이혼 사유 첫 번째, 가사 분담 안 해준다. 제가 독박 육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모님들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말 예민한 문제, 생활비. 생활비 때문에 이제 깨지는데,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각자 관리하는 게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생활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너 150, 나 150 넣고 요 300만 원 갖고는 관리비, 애한테 들어간 미용, 전기, 양가 부모님 찾아뵐 때부터 시작으로 요거 쓰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생활비를 넣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각자 투자하고 관여하지 않기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갈등이 이제 왜 생기냐면 돈이 안 들어와. 그죠? 또는 처음에 150씩 이제 넣고 생활하게 했는데 나는 월급이 200인데 대한민국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아내분들이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남편은 700 받아. 근데 왜 때껏지 150만 원 넣으래?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2대 7로 넣어야 되는 거죠. 2대 7로. 그죠? 그래서 요런 갈등. 그래서 제가 볼 때 비율제로 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제일 갈등이 많은 케이스가, 여보, 남편이 그래요. 신혼여행 가서. 나는 이렇게 투자를 잘하니까 내가 버는 너는 다 투자해서 집 사는데 종잣돈을 모을게. 당신 돈은 생활비 써. 이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신혼여행 다녀와서 1년 살고 2년 살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 통장에, 내 통장엔 잔고가 1원도 없어. 다 생활비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쓰였는지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어. 그리고 남편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생활비가. 마트 가면 뭐 때문에 20만 원씩. 이따위 소리 나요. 그러면 시금치 볶으면 시금치만 들어갑니까? 참기름에다가, 마늘에다, 파에다, 간장에다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시금치 한 대에 1,000원인데 이따위 소리나 했다고 앉았고. 당신 친정 자주 가더라? 뭐 이런 소리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 돈은 다 생활비라서 흔적도 없이 찾았는데 당신 돈 어떻게 모으고 있어? 적금 본 거야? 주식 산 거야? 뭐 사놨어? 비트코인에 돈 넣어놨어? 물어보면 남편분이 내가 월급 700 받는데 있잖아. 이 중에서 200만 원은 적금 넣고 200만 원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지금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알 거 없어. 알아서 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두 번 듣다 보면 잘하겠지. 그것도 좋을 때 얘기지. 솔직히 부부가 살아보세요. 조금 둔하면 1년 갈까? 보통 3개월이면 애정 떨어졌는데 그 말 가지고 내가 신뢰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신뢰라고 하는 건 누가 나를 믿어라. 당신이 나를 믿어라 얘기할 때 나를 전부 오픈하고 보여주고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일단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혼을 가면서 당신 재산 전부 줘야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혼 소송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이 해지된 것까지 다 조회가 돼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돈이 CD에서 빠져나갔는지, 수표로 인출됐는지, 현금으로 인출됐는지, 어느 계좌로 이체됐는지, 그 계좌에서 또 어디 이체됐는지 전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서 이혼당하지 마시고 다 공개하시자고요. 공개하세요. 그래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젊은 부부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이제 아내분들이 관리하시죠. 아니면 남편분이 관리하시거나 일방이 관리하시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다더라. 그래서 주의할 건 비율질에 넣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딸을 시집 보내면은 사이한테 생활비 쓰라 그러고 딸 돈을 모으라 그러고, 만약에 아들을 보내면은
너 돈은 저축하고 며느리 돈은 생활비스라 해라. 참 비겁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잘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혼할 때도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참 이 양육 갈등이 정말 전쟁이죠. 이 또한 전쟁이죠. 맡길 수 있는 아무 데나 갖다 맡기면서 이렇게 일을 다녀야 되는 여자분들이 일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죠. 뭐 그 친정 엄마가 오시거나 시어머니가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보조양육자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입주식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경우 있지만 그래도 조부모님들이 드나드시면서 이제 아이들 돌봐주세요. 근데 이게 사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싸울 때 그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엄마는 우리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5번은 나가고 애 없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입 가더러운 당신 만찬 다 해주잖아. 근데 시어머니 먼저 오시니까 앉으시라 그러고 엄마 밥 서서 먹더라?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관절도 안 좋고 손목 관절 발목 관절 안 좋은데 장모님 못 오신다고 할 때 꼭 가서 봐줬잖아.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럼 우리 엄마가 애 또 더울 때 옷 사주고 돌 잔치비용 다 줘줬잖아. 이러고 싸웁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러고들 싸우고들 있어요. 그 갈등이 커지면 나중에 이제 사부인 간의 전쟁이 붙어요.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가 아니 사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애가 월급도 많고 그다음에 뭐 따님이 사실 결혼해서 애 만나지 한번 본 적 있어요? 해가 하면서 이제 쓱 긁죠. 그럼 장모님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 김서방이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입맛은 까다로워가지고 반찬 비계 맞추기도 힘들어지고 우리 딸 힘든데 뭐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아버님 여기서 끝나나요? 나중에 이제 이 정말 육탄전이 벌어지도록 이게 싸우게 되는데 이 양육 갈등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주 만나시거든요. 이게 사돈 간에는요 자주 보면은 친해지기도 하지만 단점이 드러나면서 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사돈을 딱 3번만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견례 때, 결혼식 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요 정도만 딱 보시면 이제 사이가 갈라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손주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갈등이 있고 또 장이장모하고 우리 엄마하고 또 남자분 입장에서 어머님하고 또 왜 싸우냐면 애가 돌이 됐는데도 못 걸어. 그 장모님이 뭐라 했어요? 아 우리 딸은요 7개월에 뛰어다녔어요. 애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늦대?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들도 7개월에 뛰었고요. 얘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IQ가 150이었어요. 애가 느린 게 뭐 머리 나쁜 게 엄마 탓이지 뭐. 이러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양육 갈등과 관련해서 제발 한쪽만 전담하시고 두 분이 같이 오지 마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리스트 뽑아와요. 우리 엄마가 하루에 8시간씩 애 봐준 거 시간당 해갖고 하루에 8만 원 곱하기 31 곱하기 6년, 5년 했으니까 60개월 이거 재산분할해서 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 있던 걸 송금해버립니다. 재산분할해서 빼야 된다고. 요런 갈등.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땐 괜찮은데 헤어질 때는 우리 엄마 일당을 다 따져요. 우리 엄마 일당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그 손주를 봐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번지는 문제가 사등 간의 갈등. 그다음에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한 말모를 언어 학대. 그다음에 이렇게 헤어질 때 비용 문제 이런 갈등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현명하게 하셔야 되고 아이를 보러 이제 가시면 자 나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말도 할 줄 몰라요 하고 계셔야 돼요. 사이가 어느 날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자네는 좀 딸이 힘든데 일찍 들어와서 좀 애 밥이라도 먹이고 그러지 이렇게 맨날 늦나?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어머니 오시면 아 너는 애가 애 먹는 거를 유기농으로 집에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사다만 먹이니? 이런 얘기들이 갈등을 이제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상담 하나는 아내분이 오셨는데 젊은 아내분이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요? 남편이 하자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남편은 안 하겠다 그러는데요. 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남편이 이제 차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살아요. 이쪽은 경기도 남부권, 저쪽은 경기도 북부권, 서울을 간통해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하루에 서너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됐고 출산도 해야 되니까 아내가 그 직장이 가까운 데다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올라오셔서 그 아이를 봐줬어요. 남편이 요구하는 건 이혼하자가 아니고 자 선수 교체.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내가 5년 동안 너희 엄마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땐 너희 엄마라고 부릅니다. 너희 엄마가 네 새끼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얼굴 5년 동안 문 여는 얼굴 내가 봤으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 오라고 할 테니까 네 새끼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문 여는 시어머니 5년 동안 봐. 그리고 네가 출퇴근해. 그러더라는 거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살자고 양육해주고 그다음에 서로가 양보하고 했던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저렇게 감정이 상할 수 있을까. 그 남자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엄마 오라 그래서 너도 5년 동안 거 봐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얼마나 그게 고통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서 봐주는 건 고맙지만 저녁에 들어오는 사이 좀 이렇게 웃고 열어주듯이 이거를 5년 동안 제 아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도 이게 가슴이 찢어질 일이죠.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요구하는 방법도 나쁘지만 그래서 내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도움을 준다고 나를 좋아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되는 게 결혼을 했는데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심하냐면 부부싸움을 해요. 핸드폰을 바로 칩니다. 엄마, 제가 나더러 지금 째려보고 노려보고 있잖아. 밥 안 해준다고 그러고 있어. 어떻게 뭐라 그래? 뭐라고? 당장 밥 내놓으라 그래. 당장 밥 내놓으래. 그러면 당신 좀 전화 끊어 그럼. 엄마 전화 끊으래. 끊지 마. 이러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진짜요. 그게 녹음으로 다 제출 박정을 되지. 이러고 부부싸움을 해요. 부모님 도대체 결혼 왜 시키셨어요? 데리고 사시지 그냥. 그러니까 몸만 분리돼 있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결혼 생활을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6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대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혼할 때 꼭 딸은 친정엄마 아버지 같이 오고 아들은 엄마 아버지 같이 이렇게 와요. 셋이서 이혼할 때도 저 대놓고 그럽니다. 부부관계도 왜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게 하죠. 그래서 제발 딸들은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시고 가끔 보시고 아직도 내 아들이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며느리의 남자야. 며느리의 남편. 내 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대체로 3년을 넘지 못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 남편의 외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유흥문화예요. 제가 저 정도 살면 외도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 가요주점이나 이렇게 여자 접객원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한다고 이제 명함을 받아갖고 대부분 문자를 어떻게 보내면 오빠 지난번에 너무 오셔서 고마웠어요.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생일 날꼭 보냅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아내가 딱 이걸 봤을 때는 그 유흥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건 외도지. 그래서 막 부르르 떨 가져와서 제가 내가 볼 때 이거 유흥 그 업소 여직원이 영업하는 거야. 날 믿어. 진짜 이거 영업하는 거야. 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진짜 바람 피면 내가 그때 공짜로 이혼해줄게. 그러고 이제 아내분들을 달래서 보내요. 다만 남편이 잘하는 건 아니야. 경고는 한번 해. 내가 이런 걸 알았고 당신한테 이런 거 문자 오는 것도 불쾌해. 이렇게 정확히 말은 해.
라고 안내를 하는데 남편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여자들은 결혼 모드로 이렇게 돌아서는 반면 바로 돌아서는 반면 남편분들은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자기가 아주 총각인 줄 알고 사는 그 시절이 좀 있어요. 이때 유흥문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혼이혼에서는 이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제가 오해와 진실 알려드렸는데 황혼이혼에서는 그냥 10년 차 넘으면 5대5라 그랬어요. 아무리 뭐 어떤 혼이서 6대4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고 하는데 신혼이혼은요, 이게 널뛰기입니다. 5%에서 50%까지 널뛰기입니다.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이 다 가만히 됩니다. 신혼이혼에서는. 일단 3년을 넘으면 안정적으로 재산분할이 된다? 30% 정도. 이때는 이제 남편분이 또는 아내분이 전부 집을 해왔을 때, 집을 갖고 나눌 때 얘기예요. 물론 그 이에 엄청난 수익이 있었다면 그건 절반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대면 나누는 데 있어서 3년 차가 기준이 되고 30% 내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남편분이 집을 해갖고 왔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세보증금을 해왔을 때도 보통 정기 때문에 본인이 마련한 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사준 거, 부모님 분양했던 거, 전세보증금도 부모님이 대출을 해준 거. 100% 가져온 분은 투기재산이에요. 내 거예요. 결혼 전 거고 부모님이 해준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거주택, 전세보증금이나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부부가 함께 생활했던 공동주거는 100% 재산분할됩니다. 투기재산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주거로 사용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산분할에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세요. 빌린 거라고 얘기하지. 부모님한테 전세보증금 5억 원 빌린 거라고 돌려준다고. 자, 빌려줬다라고 말을 하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친인척 간의 거래는 반드시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입금해 주셨겠죠. 두 번째, 빌려줬다라는 정황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엄마가 그걸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해줬어. 아들이 다달이 엄마가 부담하고 있는 은행이자를 송금을 해줬어. 빌린 거 맞죠, 이건. 그죠? 이런 정황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불이나게 차용증 쓰세요. 차용증이요, 지금도 20년 전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 간의 차용증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내역하고 이 돈을 빌려서야만 오갈 수 있는 대화, 그 다음에 이자 쪽으로 돈이 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인정해줘. 그렇지 않으면 특이자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여도를 10%로 내리거나 이렇게 내릴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내분들 입장에서 현재까지 억울한 게 보면 결혼 비용과 인테리어, 혼수 이런 거예요. 이혼할 때 보면 저도 이제 여자 쪽 당사자 사건을 더 많이 하는데 억울할 때가 저는 이제 원다니까 다 뽑아야죠. 수세미 400원까지. 그게 인정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본인이 노력하고 갖다 재료를 줘야 판사도 돌봐주지 판사가 당연히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억울한 것이 남자분이 지불해 오면은 여자분 뭐예요? 거기 도배하죠. 그 다음에 빌트인이라도 냉장고는 들어오잖아요. 냉장고하고 이런 침대, 이불, 이런 거, 커튼. 이런 비용. 이게 이혼할 때 내가 이 식탁 100만 원 주고 사면 뭐래요? 팔 때 10만 원도 안 되는 걸. 그럼 이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은 가져가면 끝. 네가 산 거 네가 가져갔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지불해왔다고 해서 그게 명확히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는 걸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항상 이렇게 신혼이혼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결혼 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단비 2천만 원 드렸는데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저는 반지 하나 받았는데 저는 남편을 롤렉스 시계하고 뭐하고 해서 몇 천만 원 해줬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재산분할에 이렇게 조금 플러스 인정을 받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결혼할 때는 능력이 되신다면 되신다는 전제 집도 반반씩, 혼수도 반반씩, 결혼식 비용, 그다음에 신혼여행 비용으로 많이 싸웁니다. 신혼여행 비용도 반반씩.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혼이혼에서 어린 아이가 있죠. 어린 아이 때문에 정말 치열한데 돈만큼이나 어린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 아주 치열합니다. 특히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원칙은 아내분한테 거의 인정해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뭐 남자분들 희망고문하고 싶진 않고
거의 아내분이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으면 거의 뭐 아내분한테 지정이 되고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아이를 놓고 수시로 가출한다거나. 제가 알았던 사례에서는 아이가 셋이고요. 막내가 이제 돌도 안 됐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밤 12시에 남편 근무하는 밤 12시에 남편이 주유소 근무했었거든요. 밤 12시에 그 세 애를 재워놓고 나갑니다. CCTV에 다 나와요. 아파트 CCTV. 그런 여자분이 양육권자 지정받으면 안 되죠.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아내분들이 다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남편분이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양육권자 지정받자고 그 아이를 들고 홍콩으로 간다고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애가 뇌진탕이 걸리지 않나. 별의별 일이 다 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아내분들이 되게 대단히 유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강연할 때마다 이제 중요시 하는 게 부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 하나가 명절, 제사, 경조사 갈등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서 전반부에서 제가 가사분담을 획일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 집 이틀, 시댁도 이틀, 그죠? 그 다음에 제사는 나는 종교가 다르니까 안 가고 경조사는 부모님 거만 사촌 이런 건 몰라. 이런 주의. 저희도 중간에서 이걸 중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저희가 중재를 하냐면 이혼 소송은 8, 90%가 조정으로 끝납니다. 합의로. 판결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면 그걸 다 조절합니다. 이혼하는 건 물론이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다 조절을 하면서 명절 때에는 누구한테 보내고 이런 걸 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제사, 명절과 관련해서 경조사 관련해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걸 강요하지 마라 라는 원칙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안 가는 쪽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지방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 정도는 아직까지는 의무로 보고 있지 않나. 의무라기보다 이거를 이유 없이 해태했을 때 제재를 주고 있다. 위자료를 물게 한다든가 이혼 사유가 된다든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경조사나 제사에 와서 음식해라 저래라 이런 거 시키지 않아요. 그냥 참석만 해다오. 우리가 다 함께 참석만 해라. 그게 가족 간에 그럴 때 아니면 언제 모이나요? 그리고 남의 이목도 있고. 왜 남의 이목 신경 쓰냐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뭐 무인도에서 혼자 삽니까? 남의 이목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래서 종교 갈등과 관련해서 특히 제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사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거부하고 했던 며느리한테 제재했던 판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부모님이 제사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대되는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너가 그 집에 결혼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됐을 때 최소한 지켜줘야 될 것이 있단다. 너희가 부부싸움을 하면 부모님한테 알려서 갈등 확대시키지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양가 집안의 경조사 제사 있으면 참석을 해주고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그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좋다. 이 정도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하는 데가 이제 불교 방송이고 하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화해하면 언제 그랬는지 정말 사이가 좋아지죠. 오히려 더 뜨거워지죠. 근데 화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침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밥 줘! 그러니까 당신 뭐 때맞는 밥만 먹어 차려 드시오. 휙 나가버렸어요. 남편분이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밥도 안 주고 밥에 굉장히 집중하신다 그랬잖아요. 화가 이렇게 막 나겠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벌어갖고 그렇게 해주고 처갓집에도 그렇게 해줬고 세상에 자기 다이아 반지도 내가 없는 돈에 그걸 해주고 보약은 내가 10달치 용돈을 들여서 해줬는데 어떻게 내려 있어요. 이러고 부글부글 계세요. 어머님이 어디 가셨냐? 절에 가셨어요. 절에 가셔가지고 가만히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참선하니까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 영감 배고플 텐데 약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밥도 안 차려주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 삼배드립니다. 제가 남편한테 잘못했고요. 반성합니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들어왔는데 영감님이 화가 나갖고 어디 갔나 소리를 지르니까 이 참았던 이 눌렀던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야. 왜요? 내가 어디 갔다 뭔 상관? 이렇게 돼야 이제 마음속으로 부처님한테 회개하고 빌고 왔는데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사과는요, 반성은요, 당사자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마치면서요, 제 강연이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되겠다.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혼의 다양한 사례들 또 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들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시다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했지만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보셨나요? 많이 봤죠. 이혼하신 여성분들 중에 70~80%가 아내분들이 이혼을 후회한다 그래요.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경제력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돈이 없는 건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혼이혼 때 남편이 별거 아닌 직장 동료와 주고받았던 문자. 네. 지금 지나서 보면 별거 아니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지 않았나.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군요. 최근에는 또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종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활동을 하시다가 아주 뿌듯했거나 또 좀 보람찬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당사자가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분이 방치됐다라고 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서 급빈 상태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소송할 비용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드렸을 때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혼하시거나 재산을 받았을 때 그때는 졌으라도 대견해 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강연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혜 다락방 시청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부부가 살아가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신이 준 형벌 중에 하나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면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쉽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산다는 게 어렵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현재의 혼인관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꿈꾸지 마시고 현재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 자신의 행복의 최고입니다. 결혼과 이혼을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